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올해로 63살이 된 김말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구구절절했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고 통쾌했던 사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골의 어려운 가정에서 5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들이 셋이 있었고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위로 언니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어릴 적 열병이 심하게 와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셔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고 딸만 줄줄이 낳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만 낳는다며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려고 삼신 할머니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빌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는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동네 할머니들 때문이었답니다. 경자 엄마, 이번엔 배 모양을 보니 옆으로 퍼진 것이 큰 게 딱 아들이야, 아들. 어머, 정말요? 이번엔 진짜 아들이어야 해요. 옆에 있던 순전의 할머니는 맞다니까는. 딸배는 앞으로 나오는데 모양이 너무 대대한 것이 아들 같아. 동네 할머니들이 어머니의 배 모양을 보고서는 아들이 맞다고 하시니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막달이 되었고 진통이 왔고 동네에 용한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이죠? 라고 물으니 산파는 이번에도 또 딸일세. 딸이라고요? 이번에는 배가 아들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님도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죄인이네요, 죄인. 하며 울었다고 하네요. 아들인 줄 알고 기다렸던 아이가 또 딸이라고 하니 할아버지의 구박은 더 심해지십니다. 애미야, 또 딸이냐? 아니 황간의 며느리들은 아들만 쑥쑥 잘 만났는데 어찌 너는 밥값을 못하냐? 너네 집에 시집을 왔으면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법인데 낳는 것마다 어찌 딸이야? 밭이 안 좋은 거요? 자고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고 제사밥을 얻어먹을 것이 아니냐?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니?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있는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는 저를 안고는 서글프게 우셨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와서는 저를 이불에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넷째 딸인 저의 이름을 말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들의 이름은 다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이름마다 자가 들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아들자입니다. 아들자가 들어간 것은 다음번에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딸아이 이름에 넣은 글자라고 하네요. 제 친구들도 애자, 영자 등 아들자가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었으니 아들을 선호했던 그 시절에는 그런 이름이 유행이었나 봅니다. 제 언니들 이름을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첫째 언니 이름은 경자, 둘째 언니 이름은 순자, 셋째 언니는 미자입니다. 셋째 언니는 나중에 미자라는 이름이 싫어서 미선이라고 개명까지 했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냐고요? 네, 저를 낳고는 3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3대 독자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며느리가 사람 구실을 했다면서 딸을 낳았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아들이 생기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이름을 김귀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던 저희 집에서는 좋은 것은 무조건 남동생 차지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상차림도 달랐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남동생인 귀남이가 밥을 먹고 우리는 남은 반찬을 먹는 시기였습니다. 생선이나 고기의 좋은 부분은 남자의 차지였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으니 자매들은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고등어 몸통이 먹고 싶어 손을 댔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어디 기집애가 생선 몸통에 젓가락을 대냐? 여자들은 자고로 꼬리 부분이나 남자들 먹고 남은 반찬을 먹는 법이야. 할머니, 나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하기사 이 할미도 그렇게 자랐다. 딸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지. 그래도 그날은 운이 좋게 남자들이 먹다 남은 상에서 생선 몸통이 남아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못 쓴다며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셨어요. 몰래 고등학교에 갔다가 할아버지에게 잡혀온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언니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기집애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자고로 집안에 암탉이 울면은 망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제부터 엄마 일이나 도우면서 집안일 돕고 돈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돼야지. 할아버지, 저도 공부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허! 옆에서 보던 어머니는 경자야,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엄마도 똑같아요. 울던 언니가 기억이 나네요. 옆에서 본 저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자매들 학벌은 죄다 중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감히 고등학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여자들은 대학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물론 시골 부잣집 딸들은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상 여자들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무리였나 봅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 크고 작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쳐주면서 품삯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밭일을 하시니 집안에 쌀과 채소가 없는 적은 없었지만 거의 자급자족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으셨고요. 동네 슈퍼집 딸 순애네는 경우가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서 슈퍼집을 하는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순애는 위로 언니가 하나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순애 부모님은 여자들도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을 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학교를 영영 못 다니게 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순애가 그러더군요. 말자야, 너 고등학교 못 가? 우리 집은 여자들은 중학교까지만이야. 말자, 너는 안 됐다. 우리 집은 언니들 다 대학 보낸다고 엄마 아빠가 그랬어. 순애야, 넌 좋겠다. 나도 슈퍼집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슈퍼집 딸인 순애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순애네는 자기네 건물에서 슈퍼도 하고 다른 가게 세도 주고 우리 동네 다 아는 부잣집입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보내신다고 하니 세상 부럽더군요. 저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고 반에서 1등은 제 차지였는데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중학교 졸업식에 언니들이랑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바로 위인 미자 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너 울어? 너 고등학교 못 가서 우는 거지? 나도 실은 중학교 졸업식 날 몰래 울었다. 말자야, 나는 이 집을 벗어나서
꼭 나중에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교 갈 거다. 울지 마.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뜻이 있는 곳에는 꼭 길이 있대. 나는 꼭 대학교 갈 거다. 언니, 나는 이 가난이 너무 싫어. 나는 이제 공부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우리 꼭 지금의 소원들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어서 자. 울다가 자면은 눈 부어. 응, 언니 고마워. 셋째 언니는 언제나 씩씩하고 늘 포부가 있었습니다. 저와 1살 차이였지만 언제나 배울 점이 많고 어리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상이었어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동생의 간식은 제 차지였습니다. 귀남이는 늘 말했어요. 누나, 나는 넷째 누나가 해주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다? 정말? 그렇게 맛있어? 응. 다른 누나들이 해주는 거는 맛없는데 누나가 한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귀남아.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응, 누나 최고, 최고.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귀남이 엄마, 서울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첫째 딸 취직 좀 시켜줄까 해서 왔어. 아니, 무슨 자리인데요? 서울에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부구 한대. 숙식 다 해결해주고 월급도 주고 명절이나 무슨 날에는 휴가도 준다네. 어때? 아이고 좋네요. 안 그래도 첫째가 취직 자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고민했어요. 잘 됐네요. 그것도 서울이라니요. 잠시만요. 경자야, 이리 좀 와봐라. 할 말이 있어. 엄마 왜요? 서울의 부잣집에서 너 가정부 하면서 돈 벌 수 있단다. 생각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먹고 자고 다 된대. 그래요? 서울이요? 네, 갈게요. 그래, 경자야, 잘 생각했다. 내가 바로 연락해서 올라갈 수 있게 차편 알아봐 줄게. 아주 좋은 대우야. 네가 첫째가 집안 살림 미천이라니 딱 그 말이 맞다 맞아. 첫째 언니는 그렇게 서울의 부잣집의 가정부로 취업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인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그렇게 서울로 가정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 공장으로들 많이 갔죠. 첫째 언니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왔고 우리 집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올 때는 언니가 일하는 댁의 사모님이 우리들 주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명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답니다. 첫째 언니가 2년을 그 집에서 지내다가 명절에 내려와 동네 경민이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가 일하던 서울의 부잣집으로 둘째 언니가 가서 가정부로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댁에서 월급을 넉넉히 주시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는 그 댁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셋째 언니는 미싱을 배워 미싱 공장에 들어갔고 다른 언니들과는 달리 포부가 있어 밤마다 검정고시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패스하고는 대입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우리 셋째 언니는 제가 봐도 멋진 여성이었어요. 우리들 자매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았답니다. 저는 엄마 일을 돕다가 셋째 언니가 소개해주는 제품 공장에 취직을 했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넉넉하진 못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적부터 알게 된 저는 늘 돈을 벌면 귀하게 여기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귀하게 쓰고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좋았어요. 그리고 막내인 귀남이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우리 3대 독자 김기남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니 할애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우리 손주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하니 집안의 경사다 경사. 귀남이 대학교 등록금은 우리 자매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귀한 집안의 누나들 몫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셋째 언니는 검정고시 패스 후 늦게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우리 셋째 언니 김미자입니다. 저 김말자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정말이지 제 옷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입었던 옷을 해진 것은 꿰매 입고 잘 빨아서 입고 했어요. 그렇게 자린 고비처럼 생활을 했고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모으고 모으니 큰 돈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공장 친구들과 일을 마치고 친구가 빵을 사준다고 해서 빵집에 따라갔습니다. 빵집은 10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고 빵을 팔면서 빵집 아줌마가 단골인 친구들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씨, 저는 이번 주까지만 영업을 해요. 여기서 돈 벌어서 더 큰 가게로 넓혀서 가게 됐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우리 집 단골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정말요? 어떡해요. 저는 공장 끝나고 여기서 빵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아줌마가 하시면 빵은 어디서 사 먹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빵집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대요? 아니, 아직 세는 나가지 않았어요. 건물주가 부동산에 세를 내놓았는지 한참 됐는데 작자가 안 나와서 일단 저는 기다리다가 돈 받고 나가요. 그나저나 이 자리가 좋은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월세도 이만한 가격이 없어. 이 자리는 내가 돈 번 걸 보면은 좋은 자리인데 나중에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겠죠. 빵을 먹고 공장으로 돌아갔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꾸 그 빵집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공장에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 있는지도 꽤나 오래되었고 이제 저만의 것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의 간식을 챙겨줬던 저는 떡볶이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내 동생 귀남이는 늘 넷째 누나가 해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동생은 웬만큼 맛있는 거 가지고는 맛있다는 말을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떡볶이집이야. 그래. 그날은 잠을 설쳤고 그 다음날 공장 일을 끝내고 바로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온 그 아가씨네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숨을 헐떡거리네. 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저 뛰어왔거든요. 제가 이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어요. 정말요? 어머, 아가씨, 역시 인간 따로 있네. 가게 주인 전화번호 좀 알 수 없을까요? 복덕방 통하지 않고 바로 계약하고 싶어서요. 복덕방비는 아껴야죠. 젊은 아가씨가 아주 야무지네. 마침 빵집에 백발의 노인이 들어오십니다. 가게 본 사람 없었나? 이번 주 나가지? 네, 사장님. 그런데 지금 가게 보러 온 아가씨가 있어요. 어디 혹시 이 젊은 아가씨가? 저는 네, 사장님. 제가 들어오고 싶어요. 아니, 그래. 아가씨, 여기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근처에 학교도 가깝고 학생들 상대로 저는 분식집을 열고 싶어요. 빵집 아줌마가 사장님을 보며 사장님, 이 아가씨 여간 아닐 것 같죠? 그러게 어리지만 아주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래요. 당장 우리 계약합시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가씨, 여기서 부자 될 거유. 관상이 그래. 부자 되면은 좋은 일도 하시고 여기 온 사람들 다 잘 돼서 나갔어. 그렇게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학교 근처에서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작았고 작은 테이블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가게 앞에서 서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한다니 큰 형부가 친구분이 가게를 정리할 때 나온 집기류를 주셨고, 공장 친구들과 공장장님이 저희 가게 페인트 칠도 도와줬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가게 이름은 말잔의 떡볶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저는 작은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분식집이 없었기에 그동안 학생들은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분식집에 와서 동전을 내밀며 떡볶이를 먹었고, 저는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줌마,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나요. 우리 엄마가 해준 떡볶이보다 더 맛있어요. 아이들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아이가 떡볶이를 계속 쳐다보다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동전 몇 개를 세네요. 돈이 모자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지나치네요. 저는 가려는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네, 아줌마 더 부르셨어요? 학생 돈이 얼마나 모자라요? 아, 제가 200원이 모자란데요. 더 모아서 다음에 올게요. 저는 떡볶이를 한 접시 푸고는 내밀었습니다. 기분이다. 오늘은 특별히 한 접시 서비스입니다. 정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로 민폐끼 주고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학생, 아줌마가 주는 거니까 어여 먹어. 아줌마도 어릴 때 그런 적 많았어. 그럼 이거 공짜 아니라 조건 달아볼까?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딴 거 트럭으로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하기 약속. 네, 아줌마 감사합니다. 어린 남학생은 입가에 빨간 떡볶이를 묻혀가면서 허겁지겁 먹네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집니다. 오뎅 국물도 떠줬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체할라.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가. 자, 여기 오뎅 국물도 먹고 뜨거우니까 후 불어서 조심히 먹어. 어린 학생은 맛있게 다 먹더니 저에게 90도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가네요. 저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우리 분식집에 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떡볶이와 라면 한 그릇을 매일매일 시키더군요. 그는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파는 영업사원이었고 학교 주변이다 보니 자주 오는 모양이었어요. 영업을 하고서는 분식집에 와서 늘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가 안쓰러웠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말자씨, 제가 뭐 보잘것은 없지만 말자씨랑 사귀고 싶어요. 경호씨, 그래요. 그렇게 해요.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된 저는 남자 손을 잡는 것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참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을 해서 그런지 언제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도 반짝였어요. 마음이 너무나 넓었고 저를 아끼는 남자였기에 저는 몸도 마음도 다 주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아이가 생겨 우리는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탐탁지는 않으셨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반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오고 어르신들은 남사시럽다고 결혼식은 올리지를 못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기니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팔며 영업을 했고 저는 배가 불렀지만 분식집을 그만둘 수 없어서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저와 언니를 낳고 딸이어서 울었지만 저는 딸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내 딸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노라며 몸조리도 다 못한 채 아이를 업어 키우면서 분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이동이 편하게 차를 사야 한다며 작은 차를 샀습니다. 운전 연습을 한다고
어느 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운전 연습 학원도 있었지만 돈을 아낀다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날 좋지 않은 꿈을 꿔서 여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오늘은 운전 연습하지 말아요. 무슨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야 우리 딸이랑 마누라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그러지. 괜찮아요. 다 계획이 있답니다. 당신 고집을 누가 꺾어요. 조심히 운전하고 오세요. 그 모습이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은 운전 연습을 하다가 덤프 트럭에 치여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날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고집을 꺾고 나가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그 자상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내 남편은 그렇게 어린 딸아이와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내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꼭 닮은 딸아이가 아빠가 하늘나라 간 줄도 모르고 저를 보고 웃네요. 해맑게 웃는 딸아이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렇게 마냥 계속 슬퍼하고 정신줄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호 씨, 나 이제 당신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만 슬퍼할게요. 우리 딸만 보고 이 악물고 열심히 살 거야. 여보, 하늘에서 우리 모녀 지켜줘요. 알았죠? 저는 다시 분식집을 열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독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죽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한다고요. 간 사람은 간 것이고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사치였습니다. 말잔의 떡볶이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제 떡볶이가 인정받은 거예요. 역시 귀남이가 맛있다고 한 것이 그냥 맛있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떡볶이가 세상 제일 맛있다고 한 남동생에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딸아이는 아빠 없이 키웠지만 어긋나가지 않고 심성이 곱고 머리도 똘똘해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차곡차곡 모았고 주변 사람들은 체인점을 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니까요. 대신 모은 돈으로 건물 하나를 사게 됩니다. 저의 가정교육은 겸손이 기본이었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집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되바라질까봐 딸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모으는 맛과 딸아이 이쁘게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네요. 지인들이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도 했지만 제 가슴엔 딸아이의 아빠가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남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이 아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뛰는걸요. 정말 사랑했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아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 세상 사는 동안은 남편과 나의 결실인 우리 딸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내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네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습니다. 첫째 언니는 형부하던 식당이 잘 돼서 체인점도 벌써 10개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언니는 가정부로 일했던 그 댁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댁 사장님과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 낳고 떵떵거리고 살고요. 전 사모님의 아이도 사랑으로 키워서 다들 한자리 하고 있다네요. 우리 셋째 언니는 늦게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바라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자의 길로 가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잡지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물주가 되었고 우리 막내는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귀남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땅을 팔고 사업을 벌이다가 잘 안 돼서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답니다. 그나마 올케가 생활력이 강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들 했는데 딸들은 오히려 다 잘 되고 아들 하나가 우리 집에서는 문제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쁜 딸아이는 잘 커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내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역시 제 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딸아이는 명품 하나 걸치지를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릴 적부터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이 귀한 것을 아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딸에게 말합니다.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것보다 내면이 명품인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딸아이가 연애를 하더니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의대를 나왔고 현재 레지던트 2년 차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라고 하네요.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해요. 어머니, 아버님 대학교 다 나왔고 집안이 쟁쟁하니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에 분식집을 하니 그 집안에서 내 딸 아이를 혹시라도 무시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군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다 했습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맨날 천가방만 가지고 다니다가 명품 가방도 하나 없고 그래도 셋째 언니가 자기가 쓰던 가방을 줘서 장롱에 고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해야 했기에 동네 미장원에 가서 고대를 했어요. 옷은 우리 딸이 백화점 가서 골라준 옷으로 입었습니다. 맨날 편한 옷만 입다가 갖추어 입으니 거추장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 만큼 신경을 썼어요. 딸아이와 약속한 강남의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동네가 제 건물이 있는 곳이라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남자 쪽 부모님과 사위 될 사람이 미리 와 앉아 있더군요. 장모 될 분은 온갖 명품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명품 신상 이런 것은 몰라도 브랜드는 명품 좋아하는 작은 언니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에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 양반 치과가 이 근처에 있어서요. 퇴근하고 시간이 안 돼서 이 부근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녁 식사를 코스로 시키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보면서 아버지 없이 홀로 영애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네,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 그래도 딸아이만 보고 분식집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분식집이라면은 그 떡볶이 팔고 그런 데인가요? 네,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 상대로 떡볶이만 판지 벌써 수십 년째랍니다. 아유,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따님은 잘 키우셨네요. 사부인 될 사람의 말투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딸아이도 같은 기분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옆에서 시아버지 될 분이 사부인이 될 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자신합니다. 네?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어머머머 세상에. 저희 학벌을 들은 그분들의 인상이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우리 딸이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도 이곳에 시집가면 저 어머니 등살에 못 이길 게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의 어머니는 이 부근에 남편의 치과가 있다며 구경하고 가라며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서 5분 거리라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갑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민망하다면서 집으로 먼저 가셨어요. 각자 차를 타고 온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 될 분이 무슨 의도로 치과를 보여준단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희는 차가 없어서 남자의 어머니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니 어디서 많이 본 곳이더군요. 지하에 주차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여자는 여기가 우리 남편 치과예요. 다른 곳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전철역 이 자리가 좋아서 눈여겨보다가 넓혀서 온 지 10년째고 이제야 자리 잡았어요. 어떠세요? 격이 다르죠? 아, 네. 건물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왜 여기 데리고 온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들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어릴 적에는 영어 유치원부터 엘리트 과정으로 키웠어요. 과외 선생 붙이고 얘한테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자식도 얘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엄마는 중졸에다가 홀어머니에 학교와 떡볶이집 딸이랑 결혼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격에 맞아야지요. 디자이너라고 해봤자 회사원인데 뭐 볼 거 있다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말을 듣자 대꾸도 할 필요가 없겠더군요. 딸아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울기 직전입니다. 더 웃긴 것은 옆에서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더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네, 이런 집구석에 우리 딸 제가 못 보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은 남자를 보며 나 니네 엄마 때문에 이 결혼 안 한다. 어디서 우리 엄마를 무시해? 어머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당한 내 딸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5층에 치과 계약 만기일이 언제죠? 네, 3개월 뒤에 재계약입니다. 아, 그래요? 5층은 재계약 없습니다. 나가신대요. 부동산에 내일 당장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는 귀를 의심하더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연기하세요? 연기요? 제가 무슨 연기자입니까? 저는 중학교만 졸업해서 닭살 돋아서 연기 그런 거 못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연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김 부장한테 전화 갈 겁니다. 네, 뭐라고요? 딸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데리고 온 곳이 제 건물이었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꼴이 좋았습니다. 딸아이는 놀라서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기는 엄마가 분식집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건물은 10년 전에 이미 샀어. 김 부장이 다 관리하고 있지. 엄마,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 무슨 말이 필요하니? 건물이 있건 없건 너는 내 딸이고 어차피 이엠이 죽으면은 다 네 거야. 엄마, 그나저나 미안해. 이런 모욕 당하게 해서. 미안하긴 모욕은 그 여자가 더 당한 거야.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사람 취급 못 당할 거다. 엄마, 너무 멋져.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럼 내 딸도 최고다.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그날 우리는 실컷 웃고 행복해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 어머니가 제 분식집을 찾아와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힘든 걸음 하셨다고요. 그렇게 도도하고 고고한 척을 하더니 울면서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이 우리 딸아이를 지켜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은 우리 딸아이 고생이 안 봐도 훤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회사 쉬는 날 분식집에 와서는 팔을 걷고 엄마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딸이네요. 어릴 적부터 딸아이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어린 손님이 오면은 서비스를 너무 많이 줘서 도움이 별로 안 되네요. 저렇게 다 퍼주다가는 남는 것도 없겠습니다. 아이들 팀에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아줌마 떡볶이 주세요. 오늘은 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분식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저는 엉뚱해서 청년을 쳐다봤어요. 청년은 저를 보더니 아줌마, 저 모르시겠죠? 글쎄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가 않더군요. 아줌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줌마는 그대로세요. 저 옛날에 동전 세고 가다가 모자라서 그냥 가는 거 아줌마가 떡볶이 한 접시 주면서 공짜 아니라면서 약속 하나 하자고 하셨잖아요. 떡볶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떡볶이 트럭으로 살 만큼 성공하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때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세던 그 아이. 그래요, 생각나요. 안경 쓰고 빼빼 말랐던, 그런데 눈은 총명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컸네요. 아줌마랑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해요? 네,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다 고맙네. 너무 잘 됐어요. 건장한 그를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 건장한 청년은 제 사위가 됐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따로 있네요. 오히려 상견례 했을 때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난리를 쳤기에 지금 우리의 사위를 만날 수 있었네요. 하늘에 있는 영희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열심히 살았고 우리 딸도 너무 잘 됐어요. 하늘에서 우리 모녀를 응원해준 덕분이에요. 이제 눈을 감아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당신 볼 날까지 열심히 또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